안녕하세요. 빌딩 서재입니다. 요즘에 LH 쪽에서 전세 사기 때문에 요즘 LH에서 굉장히 바쁜데 그 빌라왕 때부터 해가지고 요즘에 전세 사기가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고 한데, 전세 사기라는 게 사실 부동산을 모르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뭘 확인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부동산 가가지고 거의 중개인분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냥 서류 확인하라는 대로 확인하고 계약서 쓰고 이렇게 그냥 끝내니까 내가 뭘 봐야 되는지 모르니까 좀 사고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좀 가볍게 우리 매매할 때도 당연히 중요한 거고 또 임대차 계약할 때 좀 우리가 직접 임차인 입장에서 사기당하지 않게 확인하기 위한 방법, 그 중에 이제 가장 확실하고 쉬운 게 등기부 등본 보는 법이죠. 예, 등기부 등본 본 적 있어요? 많이 봅니다. 하긴 일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제가 사는 집 계약할 때 직접 빼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처음 접하게 되는 시기가 취업을 했을 때, 좀 타지에서 생활을 해야 될 때 처음 접하게 될 거고, 조금 더 빠르면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좀 멀리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은 또 자취방 구해야 되니까 부동산을 좀 접하게 되겠죠. 네. 그때 서류 여러 가지 확인했어요. 저는 그때 중개사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확인했어요. 확인해야 되는 건 아는데 뭘 확인해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등본에서. 뭐 근저당 잡혀 있는지 응. 아니면 지금 이 집에 들어와 있는 임차인의 선순위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굉장히 조금 그 모범적인 답안, 그 모범 학생이네요. 해당 건물에 임차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그리고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지금은 이제 이름이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라고 바뀌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조금 편의상 등기부라고 조금 표현을 할게요. 등기부가 뭐죠? 이거 누구 거예요? 팀장님 겁니다. 제 거죠? 예. 왜 제 거예요?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 동산의 경우에는 소유주가 갖고 있을 때 내가 이거를 점유하고 있는 거를 이제 소유자라고 추정을 하는 거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를 하죠. 그래서 이 건물의 이 토지의 소유주가 누구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게 등기부 등본이에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죠.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집합 건물 등기부. 저는 부동산 처음 시작했을 때 집합 건물 등기부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개, 한 건축물 안에 여러 개의 호실이 있고, 이 호실별로 이제 소유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도 개별 호수마다 이제 소유주가 다른 거고, 그런 거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큰 건물이나 아파트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돈 많은 어떤 아저씨가 크게 하나 갖고 있구나, 멋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부동산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건물을 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집합 건물이라고 해서 아파트처럼 개별 호수를 따로따로 이렇게 하나씩 갖고 있는 이런 소유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누가 소유하고 있냐를 보는 게 등기부인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 등기부 등본을 볼 줄 알면은 조금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좀 해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등기를 몇 개 좀 볼만한 것들을 갖고 왔는데, 그러면은 등기부 등본은 총 안에 내용이 몇 가지로 조금 구분될 수 있어요. 표제부랑 갑구, 을구가 있습니다. 을구가 있죠. 표제부는 뭘까요? 해당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담고 있고, 갑구의 경우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을 제외한 다른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등기부는 이제 표제부랑 갑구, 을구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표제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직접 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이걸 인터넷 등기소에서 떼면은 현금 700원밖에 안 하거든요. 뭐 발급용은 1000원이긴 한데 연락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700원밖에 안 하니까, 계약하기 전에 뭐 월세의 경우에 작게는 수십만 원부터 나중에 이제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은 몇 천만 원, 몇 억까지 가게 되는 거니까 하기 전에 또 700원 내고 한 번씩 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뭘 봐야 되냐? 표제부에서는 내가 계약하려는 이 호수 주소지가 동일한지, 내가 직접 가봤던 곳의 주소지랑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은지. 그래서 표지 등기의 경우 표제부에는 이렇게 소재 지번, 지목, 그리고 면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건물 등기의 경우에는 이 건물에 대한 내역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하 1층부터 이 건물에 같은 경우에는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구성되어 있죠. 여기서 이 규모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지방에서 아니면 혹은 내가 이제
자취에 대한 로망이 있는 사람들, 이제 또 젊었을 때 옥탑방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죠. 예. 그런 낭만이 있어가지고 옥탑방을 보고 왔어요. 근데 내가 봤던 옥탑방은 5층이었어. 근데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4층까지밖에 없는 거야. 건축물 대장도 보니까 4층까지밖에 없어. 그럼 이게 뭐예요? 불법 증축이네요. 그렇죠. 불법 증축이죠. 위반 건축물이에요. 예. 이런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계약하려는 이 집과 내가 직접 가본 곳에 소재지가 주소지가 맞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봤던 층수 혹은 호수가 맞는지 봐야 될 거고. 그런 경우들도 있죠. 뭐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등기나 대장상에는 이제 한 개 층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경우에도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조금 중요한 건데, 이제 자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 보면은 건물 내역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자취하는 사람들은 주택을 들어가려는 거잖아요. 예. 내가 보고 온 건 분명히 원룸 건물이었고 실제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건데 내역을 보니까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돼 있어. 이런 경우에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이 다주택 규제가 심했었을 때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근린생활시설로 건물이 지은 다음에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받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내가 뭐 계약 기간을 맞춰야 되는 건 맞지만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 전에 나오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후속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는 게 어느 정도 이제 관례인데, 그때 이제 만약에 전세다 그러면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면은 대출받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면은 좀 어려움이 조금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대출도 안 나올 거고, 내가 이제 계약하려는 집이 주택으로 되어 있는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표제부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표제부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 중요한 거 세 가지. 어떤 거? 주소지가 맞는지 보고, 위반 건축물인지. 위반 건축물인지 보고, 근린생활시설인지 주택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갑구예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죠.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는 거고, 이 전에 어떤 소유주가 이거를 갖고 있었는지도 나오고, 소유주가 변경됐을 때 이 원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이제 등기 원인이죠. 아마 제일 많은 거는 매매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인할 때는 소유주에 대한 정보가 나오니까 등기상 소유주랑 실제 내 앞에 나와 있는 계약자리 앞에 나와 있는 분이 소유주가 맞는지, 뭐 신분증이라든가 인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가끔 보면은 이제 신탁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수탁자 땡땡 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신탁사에다가 신탁을 맡긴 건데,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은 실제 소유주는 나예요. 내가 이 뭐 관리의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은 대출의 용이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을 관리할 줄 아는 업체에다가 수탁을 맡기는 거예요. 원래 소유주는 위탁자라고 부르고, 이 건물을 위임받은 사람을 수탁자라고 얘기를 해요. 신탁 등기가 걸려 있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물론 신탁 원부를 다 떼보긴 해야 될 텐데, 보통의 위탁자, 원래 소유주가 얘기를 하죠. 계약자리에 나와가지고, 나 원래 내가 소유주야. 근데 그 뭐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신탁회사에다가 맡겨둔 거야. 그리고 신탁원부 앞장을 보여주면서, 봐봐, 내가 위탁자 맞지? 내가 원래 소유주 맞지? 그러니까 뭐 계약 체결하는 거 문제 없어. 라고 하고 이제 계약 체결을 해요.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신탁원부를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건데,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 특약사항에 해당 건물에 있어서 뭐 매매라든가 임대차 관련된 사항은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이 걸려 있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특약사항이 걸려 있었는데 위탁자가 임대인으로서 날인을 해버리면 특약사항이 어긋나는 행위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탁이 걸려 있는 것들은 그 부동산 중개인분한테 항상 이 신탁 원부 떼달라고 얘기를 하고 설명을 꼭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신탁 외에는 이제 소유주를 확인을 하고, 갑구에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소유주 말고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소유주가 변동되었다는 내용 말고 다른 뭔가 어려운 말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조심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뭐 가처분, 압류, 가압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모르시면은 그냥 패스하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에요. 가압류랑 가처분의 차이 알아요? 그냥 압류는 그 국가에서 관리하는 돈을 못 냈을 때, 세금 못 냈을 때, 뭐 재산세 안 냈어요. 그럼 날라가요. 그럼 압류 걸리는 거예요. 예. 근데 개인이 금전채권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건다고 하면은 그건 가압류고, 개인이 금전채권 외의 것으로 걸면은 가처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을 받아야 돼. 개인이야. 가압류고. 돈을 받아야 돼. 근데 내가 정부야. 그럼 압류로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외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럼 가처분은? 이혼할 때. 맞죠? 뭐 그런 경우에도 예를 들면 뭐 내 남편이 이 부동산을 팔려고 해. 그럼 못 팔게 해야겠죠? 예. 그러면은 거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걸 걸 수 있겠죠. 이렇게 압류라든가 가압류라든가 이런 게 걸려 있을 때는 그 채권자들이 본인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압류를 걸고 향후에 이거를 경매로 좀 처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압류, 가압류, 처분 이런 이상한 것들이 걸려 있으면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구는 뭐가 있을까요? 일구에서 우리가 좀 주로 보게 되는 거는 근저당권이겠죠. 그래서 근저당권이란 거는 이 소유주가 이 건물 혹은 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이걸 얼마나 빌렸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거예요. 표시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을 걸 때 실제로 내가 만약에 1억을 빌렸으면은 1억을 걸어두는 게 아니라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향후에 채무자한테 이 돈을 못 받게 되었을 때 못 받게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이자도 발생하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이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채권 최고액이라고 걸어놔요. 그래서 보통 은행에서는 120% 정도를 설정을 하죠. 그래서 내가 실채무가 1억이다 라고 하면은 1억 2천이 채권 최고액으로 걸려 있겠죠. 그래서 이 근저당권은 뭘 봐야 되는 거냐면은 이것도 조금 더 딥해질 수가 있는 건데 근저당권이 어쨌든 걸려 있다고 하면은 그 부동산을 통해서 그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든 아니면 내가 직접 찾아보든 이 건물의 시세가 대략적으로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 찾아봐야 돼요. 건물의 시세가 10억 정도 되는데 근저당권이 7억이 잡혀 있고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이 2억이 잡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실제로 이 소유주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는 1억이죠. 예. 근데 내가 전세로 들어갈 건데 전세 보증금이 1억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 소유주는 현금 한 푼 없이 건물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현금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임차인들 혹은 세입자들 이렇게 교체가 될 때 뭐 전세 보증금이 낮아질 수도 있고 후속 임차인이 안 구해줄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또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근저당권 걸려 있는 곳부터 이제 우선순위대로 변제를 받게 되니까 결국에 나는 보증금을 못 받을 수가 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일구의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들이 가끔씩 보여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전에 있던 임차인이 계약 만기가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는 거예요. 기간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못 받아서 다른 곳으로 일단 이전을 했는데 그래도 보증금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등기에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홍보하는 거죠. 이 임대인 보증금 안 돌려주는 놈이다. 이렇게 좀 공시를 해두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게 걸려 있으면은 나 이거 들어가면은 나도 보증금 떼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등기를 보면은 이렇게 또 막 밑줄이 쫙쫙 그어져 있잖아요. 예. 또 양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 것만 봐도 12페이지죠.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이력을 남겨두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이력들도 다 남아있는 거라서 말소가 된 것들은 이렇게 빨간 줄로 그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많아 보일 수 있는데 친절하게도 최종장에 이렇게 요약을 해줘요. 단 표제부에 대한 어떤 면적에 대한 건 안 나오고 자 갑구에 대해서 이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현재 소유주가 누구인지 나오고 갑구에서 아까 말했던 뭐 가압류, 가처분, 압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고 지금 남아있는 게 있는가 그리고 근저당권에 지금 채권 최고액이 어떻게 걸려 있는가 이렇게 한눈에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만 조금 확인할 줄 알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고 그럼 여기서 하자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2번이죠? 2번. 예. 이것만 없으면은 일단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지금 3개가 잡혀 있으니까 이 3개를 다 더한 다음에 이 건물의 시세가 어느 정도 될지 대략적으로나마 좀 확인을 하고
대출의 비율이 조금 너무 높은 것 같다. 그러면은 다른 건물을 알아보는 게 조금 안전하겠죠. 예. 그래서 오늘 좀 되게 좀 가볍고 빠르게 이 등기부등본 보는 거를 조금 살펴봤는데, 사실 이 정도만 보더라도 지금 떠들썩한 그런 전세 사기 당할 일은 거의 없을 거고, 그리고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 중개사분한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가가지고 사장님 근데 그 좀 문제 없는 거죠? 일단 등기부등본 한 번만 살펴볼게요. 이렇게 한마디만 던져도 얘 좀 아는구나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세심하게 알려줄 거예요. 물론 이것들을 사실 중개사가 다 확인을 하고 일일이 알려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으니까 뭐 사기가 터지는 거겠죠. 사실 어떤 중개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그 전문가가 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이렇게 700원 뜯어가지고 내가 들어가는 곳에 그래도 장기간 있을 거니까, 못해도 1, 2년은 있을 집이니까 내 자산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꼭 등기부등본 한 번씩 열람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